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깊숙이 자리한 임간의 설렁탕은 간판만큼이나 빛바랜 세월을 간직하고 있었다. 전고가 한참 지났음에도 식당 안은 정막에 잠겨 있었고,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라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에 나른한 초침소리와 주방 깊숙한 곳에서 설렁탕 육수가 은근하게 끓는 소리뿐이었다. 이 작은 공간의 주인인 임철우, 엘린제, 유우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마치 오랜 시간 단련된 강철처럼 형형했다. 그는 언제나 새벽녘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고 밤늦도록 홀로 주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는 모든 과정은 그의 손을 거쳤다. 그의 하루는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규칙적이고 단조로웠다. 손님이 드문 날이면 그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곤 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맴돌다이내 다시 빛바랜 식당 내부로 돌아오곤 했다. 때로는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홀로 식사를 할 때도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뽀얀 국물 위로 그의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임철우의 오른손목에는 희미하지만 깊은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그는 가끔 자신도 모르게 그 흉터를 쓸어내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가 이내 다시 무심한 듯 제자리를 찾았다. 가게 한쪽 벽에 붙박이처럼 놓인 낡은 나무 수납장 가장 깊은 곳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작은 보물 상자가 있었다. 먼지 앉은 상자를 조심스레 열면 빛이 발해 은색빛을 잃어가는 낡은 군용 휘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임철우를 비롯한 몇몇 건장한 젊은이들이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지만 결코 오래 붙잡지는 않았다. 마치 그 속에 담긴 기억이 너무나 무겁기라도 한 듯 재빨리 덮어 다시 깊숙이 넣어두곤 했다. 깅, 깅.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임철우는 숟가락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귀는 마치 조련된 사냥개처럼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빗물에 흠뻑 젖어 몸을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새끼 강아지는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는 모습은 애처로웠다. 임철우의 얼굴에는 평소의 무뚝뚝함 대신 아주 미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 남은 설렁탕 국물에 밥을 말아 작은 그릇에 담아왔다. 빗속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에게 그는 그릇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국물에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밥을 먹는 동안 임철우는 우산을 든 채 묵묵히 서 있었다. 강아지가 그릇을 깨끗이 비우자 임철우는 젖은 몸을 닦아주고는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 모퉁이에 작은 상자를 놓고 그 안에 낡은 담요를 깔아주었다. 여기서 자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강아지는 그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는지 상자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강아지가 잠이 들자 임철우는 끓고 있는 설렁탕 냄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작은 생명이 보내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이 작은 생명을 향한 무심한 듯 세심한 배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의 깊은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독자들은 이 무뚝뚝한 노인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끼게 된다. 그 후로도 종종 그는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예를 들어 가게 밖에서 갑작스러운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나면 그의 눈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빠르게 향했다. 마치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반응처럼. 그리고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오곤 했다. 한 번은 건달들이 지나가다 괜한 시비를 걸며 식당 안을 기웃거렸는데 임철우의 눈빛이 그들에게 스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고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과거가 평범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작은 조각들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낡은 설렁탕집 주인이 한때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최전개 특수부대를 지휘했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그렇게 고요하고 또 그렇게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임철우의 삶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잔잔한 물결 위로 시간의 흔적만이 스쳐갈 뿐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의 지하세계에 붉은 그림자라는 이름의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인질 납치, 첨단 기술 밀수,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복잡하고 교묘한 범죄를 일삼았다. 그들의 잔혹함과 조직적인 움직임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임철우의 설렁탕집이 자리한 동네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얇은 유리 조각처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유리는 산산조각 났다. 박민준포 민준소장의 외동딸, 박희진포 시천양이 납치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희진이는 임철우의 설렁탕집 단골 손님이었다. 교복을 입고 종종 가게에 들러 맑은 눈으로 설렁탕을 먹던 아이. 늘 임철우에게 살갑게 인사하며 할아버지, 오늘 설렁탕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던 그 아이였다. 임철우는 희진이가 납치된 바로 그 순간 가게 앞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희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고 잠시 후 검은 밴 한 대가 급정거하며 희진이를 강제로 태우고 사라지는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임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몸을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에 악몽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고요했던 자신의 세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피냄새와 절규가 가득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희진이의 맑은 눈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철우 형님, 철우 형님. 며칠 후 박민준 소장이 임철우의 설렁탕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과거에 늠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군복 대신 남루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주저앉았고 임철우는 말없이 뽀얀 설렁탕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박민주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희진이가 사라졌습니다. 형님, 붉은 그림자 놈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정보국장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놈들은 너무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한 울음으로 갈라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임철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담겨 있었다. 형님만이 희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나라에서 그 그림자 같은 놈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형님뿐입니다. 제발 희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박민준의 간절한 목소리는 임철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임철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희진이의 해맑은 얼굴과 그리고 과거 자신이 특수부대 사령관 시절 맹세했던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교차했다. 그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전사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무고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이 일어났다. 놈들이 어떤 요구를 했나 임철우는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붉은 그림자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몸값이 아니었다. 국가기밀이 담긴 첨단 기술 정보와 특정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요구였다. 만약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고 거절한다면 희진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었다. 놈들은 제가 이 일에 개입하려 하면 희진이를 즉시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떨구며 절망했다. 임철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희진이가 위험에 처한 지금, 그리고 박민준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지금,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설렁탕집 주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흉터가 마치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듯 지끈거리는 것 같았다. 그의 가게는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놈들의 소나귀에서 희진이를 구하고 붉은 그림자라는 악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좋다. 임철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단호하고 분명했다. 다만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박민준은 임철우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빛이 돌았다. 그는 임철우가 마침내 움직이기로 결심했음을 직감했다. 과거 자신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전설적인 지휘관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붉은 그림자의 수장, 검은 여우라는 잔혹한 인물은 이미 임철우의 존재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 미지의 존재에 대해 촉각을 곤두쓰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물결이 거대한 파도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임철우가 박민준 소장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일 것을 선언한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낡은 설렁탕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냉철하고 계산적으로 변했고 그의 모든 행동에는 과거의 정의 요원의 흔적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붉은 그림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소장이 확보한 군 정보국의 제한된 자료 외에도 그는 과거의 인맥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보를 파고들었다. 어느 날 밤, 임철우는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다. 박민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 골목에서
붉은 그림자의 하급 조직원들이 마약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건물 벽에 기대어 주변을 관찰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았다. 길 건너편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고 주변을 살피는 눈초리는 불안정했다. 임철우는 그들이 붉은 그림자의 조직원임을 직감했다. 예상대로 잠시 후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고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은 빠르게 거래를 시작했다. 그들은 마약과 함께 USB 메모리를 주고받았다. 임철우는 저 USB 안에 희진이의 행방이나 붉은 그림자의 중요 정보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정보를 입수해야 했다. 임철우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의 몸놀림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민첩했다. 거래를 하던 조직원들은 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가장자리에 서 있던 조직원의 뒤로 다가가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빼앗았다.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졌다. 크어! 뒤늦게 신음소리를 낸 조직원의 소리에 다른 2명이 뒤를 돌아봤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순식간에 동료를 제압하고 총까지 빼앗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나머지 2명의 조직원이 총을 뽑으려 하자 임철우는 재빨리 빼앗은 권총의 손잡이로 한 명의 턱을 가격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 남자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총을 발사하려 했지만 임철우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몸을 날려 남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능숙하게 총을 빼앗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임철우는 그들의 품속을 뒤져 USB 메모리를 찾아냈다. 그는 모든 행동을 끝내고는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의 머리통을 서로 부딪히게 해 잠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총을 바닥에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박민준 소장의 소형 드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박민준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임철우가 은퇴 후 몸이 녹슬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의 움직임은 과거 특수부대를 지휘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노련해 보였다. 그는 화면 속 임철우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을 보며 전율했다. 역시 철우 형님은 다르다. 이 나라에 이런 괴물이 또 있을 줄이야. 한편 쓰러졌던 조직원 중 한 명은 의식을 되찾자마자 서둘러 자신들의 수장, 검은 여우에게 보고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두목,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순식간에 저희를 제압했습니다.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검은 여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령 따위가 우리 붉은 그림자를 건드렸단 말이지 이 서울에서 우리에게 감히 맞설 자는 없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 검은 여우는 임철우의 존재를 단순한 방해꾼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이를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이 미지의 유령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희진이를 가둔 은신처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임철우의 재능이 드러나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적의 경계심을 깨운 것이다. 이로써 임철우의 은밀한 작전은 더욱 위험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임철우의 목표는 명확했다. 붉은 그림자의 봉어지를 찾아 희진이를 구출하고 그들의 수장인 검은 여우를 무력화시키는 것. 박민준 소장이 USB에서 복구한 정보를 통해 희진이가 감금된 장소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시장 근처 폐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한때 임철우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누어 마시던 활기찬 시장은 이제 스산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순수함이 더럽혀진 상징적인 장소. 그리고 그에게는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할 싸움터였다. 박민주는 임철우에게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임철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런 작전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민준아,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희진이의 목숨이 달려 있어. 내가 혼자 가는 게 가장 안전해.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임철우는 과거에도 홀로 침투하여 임무를 완수했던 경험이 많았다. 그는 팀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민주는 임철우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임철우의 무정의를 통해 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철우 형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박민주는 무정의 너머로 간절하게 속삭였다. 폐공장은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녹슨 철골 구조물과 깨진 유리창,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폐기물들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검은 여우는 임철우의 존재를 감지한 후부터 이곳을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다. 곳곳에 적외선 센서와 레이저 감지기, 그리고 특수 훈련을 받은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마치 임철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모든 함정이 그를 겨냥하고 있었다. 임철우는 어둠 속을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의 몸은 그림자처럼 어둠에 스며들었다. 그는 훈련된 감각으로 미세한 공기의 흐름 변화, 벽에 반사되는 소리의 잔향, 그리고 희미한 기계음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레이저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유연하게 몸을 낮추고 좁은 환풍구를 통해 침투했다.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접근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힘을 들이지 않는 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극한의 기술이 담겨 있었다. 현재 지점은 적의 순찰 경로와 겹칩니다. 5초 후 좌측으로 이동하십시오. 박민준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박민준은 외부에서 공장 내부의 구조와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임철우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임철우는 혼자였다. 그는 모든 위험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갑자기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임철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했다. 날카로운 쇠창살이 방금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박혔다. 그는 함정임을 직감했다. 검은 여우가 그를 유인하고 있었다. 임철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놈들이 시간 제한을 걸었습니다. 형님 30분 안에 희진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폭파시킬 계획입니다. 박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의를 찢고 들어왔다. 폭탄 임철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스쳤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남은 시간을 계산했다. 30분. 이 거대한 미로 같은 폐공장에서 희진이를 찾고 폭탄을 해체하고
검은 여우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압박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지만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그는 더욱 깊숙이 침투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자 거대한 홀이 나타났다. 홀 중앙에는 거대한 시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계의 초침은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임철우는 희진이가 이곳에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홀의 사방에서 경비병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임철우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검은 여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늙은 유령이군, 네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네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아이도 곧 너를 따라갈 테지. 검은 여우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임철우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는 희진이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모든 기술, 모든 경험, 그리고 모든 정신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순간이었다. 고독한 영웅의 어깨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폐공장 홀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시계의 초침은 마치 임철우의 심장 박동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분, 15분, 10분.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갔다. 사방에서 나타난 경비병들은 일제히 총을 겨누었지만 임철우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홀 한쪽 구석에 묶여있는 희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희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늙은 개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네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아이도 곧 너를 따라갈 테지. 검은 여우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홀의 높은 곳에 서서 임철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임철우는 검은 여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내 놈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강렬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 순간 임철우는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폭풍 같았다. 첫 번째 경비병이 총을 발사하려는 순간 임철우는 이미 그의 눈앞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총구를 잡아 위로 꺾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경비병의 목을 가격했다. 경비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두 번째 경비병이 달려들자 임철우는 그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려 그를 방패 삼아 다른 경비병의 총알을 막았다. 총알이 경비병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임철우는 그를 내던지고 재빨리 다음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춤을 추는 듯 했다.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며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손과 발은 정교한 무기처럼 움직였고 그의 몸은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홀을 가로질렀다. 그는 경비병들의 총을 빼앗아 순식간에 분해하여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무정의를 파괴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읽고 상황을 통제하며 싸웠다. 젠장 저 늙은이가 아직도 저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검은 여우는 경악했다. 그의 부하들이 마치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임철우는 마지막 경비병을 제압한 뒤 희진이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능숙한 손길로 희진이의 결박을 풀고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를 떼어냈다. 희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임철우의 따뜻한 눈빛에 안정을 되찾았다.
괜찮다. 희진아, 이제 다 끝났어. 그때 검은 여우가 홀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내 계획을 망쳐 네가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난다. 검은 여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임철우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빠르고 잔인했으며 임철우의 약점을 노렸다. 임철우는 희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검은 여우의 공격을 막아냈다. 단검이 그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 여우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움직임을 읽었다. 검은 여우는 젊고 민첩했지만 임철우는 노련함으로 그를 압도했다. 그는 검은 여우의 공격을 받아내며 그의 빈틈을 노렸고 그의 팔을 붙잡아 단검을 빼앗았다. 내 놈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다. 임철우는 검은 여우의 손목을 꺾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때 거대한 시계의 카운트다운이 10초를 가리켰다. 0006 셰프, 검은 여우는 비열하게 웃었다. 하하하, 늦었다. 늙은이 폭탄은 이미 작동했다. 너와 저 아이는 여기서 함께 죽을 것이다. 임철우는 검은 여우를 밀쳐내고 폭탄을 향해 달려갔다. 폭탄은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빨간색과 파란색 전선이 얽혀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폭탄을 해체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5초, 4초, 3초. 박민준 소장은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임철우의 거친 숨소리와 폭탄의 카운트다운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특수부대원들도 숨을 죽인 채 무정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임철우만이 그곳에 있었다. 2초, 1초, 그 순간 임철우의 손이 정확하게 파란색 전선을 잘랐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00종 001에서 멈췄다. 홀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박민준 소장은 무정이를 든 채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내 무정이 너머에서 임철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희진이는 무사하다. 폭탄도 해체했다. 폐공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수부대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박민준 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정이를 가슴에 품었다. 그는 임철우가 해냈다는 사실에 안도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임철우는 희진이를 품에 안고 폐공장 문을 열고 나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빛이 그의 지친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 그리고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평온했다. 박민준 소장은 임철우에게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았다. 형님께서 정말 해내셨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임철우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 낡은 설렁탕집 주인이 한때 전설적인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곧바로 익명의 영웅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했지만 박민준 소장의 간접적인 증언과 현장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대중은 이 설렁탕집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구한 진정한 영웅임을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와 용기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사회적 인정이었다. 검은 여우가 체포되고 붉은 그림자 조직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대한민국은 거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잔혹하고 교묘한 범죄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었지만 임철우라는 익명의 영웅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검은 여우와 그의 잔당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고
그들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국제적인 테러 조직과의 영예, 첨단 기술 밀수, 그리고 무고한 인질 납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가져왔다. 검은 여우는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임철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언론은 연일 그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의 설렁탕집을 찾아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다. 한때 그를 의심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젊은 군 장교들이나 무뚝뚝한 설렁탕집 주인으로만 알았던 동네 주민들도 이제는 그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존경을 표했다. 특히 과거 그의 능력을 오해하고 무시했던 몇몇 군 수뇌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오만함을 반성했다. 그들은 임철우의 겸손함과 탁월한 능력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박민준 소장은 임철우에게 국가안보국 특수 고문 자리를 제안했다. 형님, 다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형님의 지혜와 경험이 지금 저희에게 절실합니다. 하지만 임철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민준아, 나는 그저 설렁탕이나 끓이는 늙은이일 뿐이야. 그는 공식적인 직책을 거절했지만 젊은 정보 요원들을 위한 비공개 훈련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하우와 철학을 전수하는 데 동의했다. 그가 한때 지휘했던 최정예 부대원들에게 직접 실전 기술과 정신력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임간의 설렁탕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임철우의 설렁탕 한 그릇에서 용기와 희망의 맛을 느꼈다. 그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특히 박민준 소장은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거의 매일 가게를 찾았다. 그는 임철우의 주방 일을 돕거나 설거지를 거들거나 때로는 묵묵히 앉아 그저 그의 곁을 지켰다. 희진이도 학교를 마치면 어김없이 임철우의 설렁탕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이제 임철우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 임철우 또한 그런 희진이를 보며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임철우와 박민주는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형님, 희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제 삶은 끝났을 겁니다. 박민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임철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과거의 고독함 대신 새로운 빛이 감돌았다.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지. 민준아, 때로는 거친 폭풍을 지나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그는 박민준의 눈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작은 빛을 잃지 않는 것이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임철우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를 깨달은 현자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임철우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년이 흘렀다. 임간의 설렁탕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설렁탕을 파는 식당을 넘어 서울의 작은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임철우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얻어갔다. 가게 안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임철우는 여전히 매일같이 주방을 지켰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여러 명의 젊은 일꾼들이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과거 임철우가 은밀하게 훈련시켰던 특수부대 출신의 젊은이들이거나 혹은 세상의 냉대 속에서 갈 곳을 잃었던 이들이었다. 임철우는 그들에게 설렁탕 끓이는 법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르쳤다. 그는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의 눈빛은 깊은 평화로 빛났다.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듯했다. 매달 임간의 설렁탕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설렁탕 나눔 행사였다. 임철우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설렁탕을 배식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조언으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또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규율의 중요성,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을 가르쳤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였다. 임철우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고독과 쓸쓸함의 흔적이 아니었다. 만족감과 충만함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의 발치에는 예전 그 비 오는 날 밤, 그가 구해줬던 작은 강아지가 이제는 늠름하게 성장하여 몸을 웅크린 채 낮잠을 자고 있었다. 삶의 순환과 평화를 보여주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때 검은색 군용 차량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박민준 소장과 희진이가 내렸다. 희진이는 이제 늠름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희진이가 환한 얼굴로 달려와 임철우에게 안겼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박민준 소장도 반갑게 인사하며 화분을 내밀었다. 이거 가게에 놓으시라고 희진이랑 같이 골랐습니다. 임철우는 희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박민준 소장이 내민 화분을 받았다. 작은 화분에는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꽃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라.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임철우는 박민준과 희진이를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설렁탕 냄비와 그들의 따뜻한 뒷모습을 환하게 비추었다. 임간의 설렁탕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임철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영향력을 넓혀갈 것이다. 마치 영원히 피어나는 두 번째 봄처럼 이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